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기업 관련 소송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 소송이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기업 소송을 위주로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에게 그냥 일만 하라고 기업은 시키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도 관리자라면 모두 자기 일이 되어버립니다. 즉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키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업 소송편입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한 것과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과 같이 한 것, 그리고 기업 관련 변호사와 같이 소송한 내용의 장단점과 비용 등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아마 국내 최초일 것입니다. 모두 승소하였고 제가 원고인 것과 피고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원년여 소송을 총포개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각 소송별로 자세한 것은 컨텐츠에서 다루기 너무 방대하여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송은 제가 재판에 전부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법원 제출용 서류도 제가 일일이 작성해 컨펌하고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며 그 날짜까지 다 외울 정도입니다.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시주총 가처분 소송, 공유토지 분할 가처분 소송 및 경매 소송, 주식 분할 청구 소송, 주택조합으로 편입된 토지 강제 매입 소송, 채권 추심에 추가소를 낸 소송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상표권 소송입니다. 변호사 애토니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자격 여부가 없어도 변호인이라고도 한다.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합니다. 보통 주얼스는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법학자, 법률가 등으로 번역되지만 법학교수 또는 법학박사 등의 법학연구자를 주로 가리키고 attorney at law, attorney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lawyer라고 하면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를 일컫는다. 변호사 자격증 유무와는 무관하다, 즉 lawyer이지만 attorney가 아닐 수 있으며 attorney이지만 법학자가 아닐 경우에는 juris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건 의뢰자의 소송 대리인이 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각하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범 이후 연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됨에 따라 그동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법률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 직역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사다리 걷어 차기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과 같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2017년까지만 실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다만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 법무사의 경우 이러한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으나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는 노무사나 법무사가 하는 일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노무사나 법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따로이 그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는 더 이상 세무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소송에 관한 행위, 민사 형사재판,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무,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행정관청에 각종 인가, 허가 등의 신청행위를 하거나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직무, 일반 법률 사무,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행위, 채무변제 독촉행위, 채무취심 업무,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화해,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 온라인 법률 사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만 사실행위인 부동산 중개행위는 위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 영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송대리, 행정청문회 대리, 법률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 부동산 양도, 요즘 핫한 유언장 작성, 형사기소와 피고인 변호가 있습니다. 소송대리, 변호사의 다른 업무는 사무변호사도 모두 처리할 수 있지만 소송대리만큼은 반드시 법정변호사여야만 합니다. 소송대리는 법정의 판사 앞에 나아가 구두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류로 된 소명, 진술 등은 사무변호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을 더욱 좁게 설정해서 소송대리 이외에도 반드시 법정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행정청문회 대리, 각종 행정위원회, 행정청문회 등에 본인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여 변호나 기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변호사의 2대 직무는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입니다. 그러나 소송대리는 국내 법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봉쇄가 완벽하게 가능하지만 법률자문은 시장봉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의 법률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한국 변호사가 아니면 한국법에 대한 유료 법률자문을 일체할 수 없고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2009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로펌이 외국 기업에게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5억 4천만 달러, 즉 5천억 원. 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게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10억 1,180만 달러, 즉 1조 원입니다. 여기서 법률서비스라는 것은 법률자문인 것이 소송대리는 해당국 법원이 차단하기 때문에 현지 로펌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 한국법에 법률자문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으며 또한 국내 로펌이 외국 기업에 외국법에 법률자문을 해서 해당국 정부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없습니다. 즉, 법률 자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때 법률 자문을 위해 찾는 곳은 영미로펌입니다. 물론 중동 국가와 영국, 미국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를 체결한 적도 없습니. 그러나 영미로펌은 모두 중동 국가의 지사를 세우고 모든 법률에 대한 총체적인 법률 자문을 기업에 해주고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많은 국가에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과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의 최대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러한 업무는 변호사, 라이센스가 발급된 비변호사 변리사, 법률서기 등이 담당한다. 협상. 몇몇 국가에서는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은 법률 자문 legal advice과 비슷하게 간주되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법학도 juris 또는 공증인 notary도 계약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은 동산, 부동산의 임대, 매매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기타 서비스 계약이나 사업상 거래, 정부 간 거래 등도 모두 포괄합니다. 부동산 양도. 부동산 양도 컨베이언싱은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사무변호사 솔리시터의 수입은 대부분 부동산 양도 수수료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1978년 연구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무변호사와 고객 간의 계약의 80%가 부동산 양도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은행, 부동산 회사, 부동산 중개인이 변호사를 대신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부동산 거래는 민사공증인 civil law notary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부동산 중개사 라이센스라는 특별한 법률 직업 클래스가 있어서 이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비례 변호사가 많다는 이스라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한 부분은 가처분 소송 2건이었습니다. 임시주총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한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가처분 소송은 공유지분할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긴박하게 저당 비용에 대한 수수료와 그에 따른 보증보험 처리를 급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 접수가 거절되어 동부지원에서 가처분이 나서 토지 매각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가처분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 모두 혼자 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상표권, 지식재산권을 가르치시는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님께서 저에게 로스쿨 오지 않겠냐고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일하다 보니 그 분야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소송 2건을 다 경쟁기업과 했었는데 승소했었던 결과물을 발표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법에 관심 있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교수님께 칭찬받으니 시간만 있었다면 로스쿨 갔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달랐습니다. 15년 정도의 저작권에 대한 창작물과 그 제품들의 판매량을 계산하고 그 디테일의 정도가 달랐으며 주식분할 청구 소송과 연결된 것이 결국 세무적인 부분과 종합적인 기업 전반에 대한 것이라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항상 국세청의 개인법인의 세법은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무작정 김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앤장이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시간을 줄 리 없고 제가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이메일을 이용해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담당 부서 이사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제 이야기와 메일을 확인하셨고 계약서 쓰는 내용과 서울본사에 오는 내용으로 생각보다 쉽게 오케이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김앤장은 너무 비싸고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만류하였지만 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기업 관련 신현우 변호사도 계약을 해서 동시에 완벽히 이기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신현우 변호사는 화이자 제약회사 신젠타 3M 그리고 아메이에서 기업 관련 이쪽 부서에서 일했었던 변호사라서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김앤장과 할 때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신현우 변호사가 같이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게 같이 참석하였고 대형 로펌 김앤장 역시 4명의 변호사를 저의 사건에 같이 소송할 수 있게 15년의 서류를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전략이 맞았으며 상대적들은 법과 세법 모두 허술하여 저희에게 지적당했으며 결국에는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짓게 되어 모두 만족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용은 디파짓 5천만 원 그리고 시간당 사무실 이용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측정되어 문자를 할 때마다 메일을 열어보고 답변 줄 때마다 비용이 추가되었고 지방 출장 오게 되면 계약서를 쓰던 6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가처분 2건 소송은 나홀로 소송으로 다 이겨서 돈 번 셈입니다. 성공보수라는 것도 있는데 계약서 쓸 때 제가 신현우 변호사와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없앴습니다. 거의 제가 큰 그림과 재판에 일일이 참석하여 법정 대리인 김앤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전략을 잘 짰던 것이 대형 로펌 김앤장도 빨리 끝나서 좋아하셨고 포상휴가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다음 사건이 줄줄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경험 많은 기업 관련 신현우 변호사를 적절히 잘 계약하여 쓴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은 것도 있지만 신현우 변호사 역시 다국적 회사를 다닐 때 소송 관련 김앤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조언을 많이 줬던 것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으로 편입된 토지를 강제로 매매하게 된 사례인데 제가 소송당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시행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토지 가격으로 저에게 팔라는 내용이었지만 30년 전 가격을 제시하며 제가 그 토지를 소유한 지 2년도 안 되어 되팔 경우는 세금이 50%이므로 판사님께 서류와 그 금액을 제시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명백히 토지를 순전히 내어줄 수 없음을 신현우 변호사와 소송으로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소송을 걸어서 시행사가 매일 이자 부담을 느껴 중도 합의를 이끌도록 만든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4개월이며 계약 기간이 아직 3개월 남은 임차인을 향한 소가 진행되었으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김앤장의 이 변호사님도 마지막 소송 끝나고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저를 칭찬하시는 내용이라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 좋은 일로 만나야지
이렇게 제가 무슨 줄소송 5개로 다리 부러진 인연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떠나 같이 고생하고 전우회가 품어져 나오게 함께 해주신 저의 소송대리인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대들이 있어서 나에게 진정한 지혜와 행복이 왔노라고. 그리고 15년 같이 일하며 직장 동료로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윤 사무장도 감사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